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성여, 6학년 7반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며 인생이 마치 천년만년 이어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절엔 굉장히 오래 살 것처럼 행동했고 제가 이렇게 주름진 노인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지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나중에 걷지도 못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인생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친구도 만나고 건강도 챙기며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잘 대접하라고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생로병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며 늙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21살의 남편한테 시집와서 한평생 시집살이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좀 살만해지다 보니 자식들에게 제 몸을 갈아서 교육시키는데 한평생 살았고 저는 자식들을 다 그래도 사회적으로 꿀리지 않게는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남으로 인해서 배신감도 들고 뒤통수도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차남은 지금 현재 40살이고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입니다. 장남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번 말아먹어서 전부인이랑 이혼을 하고 새로이 결혼한 여자가 외국인이라 현재 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가끔 연락이 오고 손주들 사진들도 오는데 마냥 반갑지만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떠나간 자식 같기만 하지요. 제 차남은 지금 현재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아들 둘을 키웠는데 확실하게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 같은 경우는 항상 어디든 두각을 나타내고 똑똑하고 친구들을 잘 이끌어서 반장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공부를 잘했는데도 소심하고 어디 앞에 나서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저는 아픈 손가락이었던 둘째 아들이 항상 마음에 쓰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고시를 보았을 때부터 저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나약하고 금쪽 같은 자식 소심하고 연약해서 힘든 일 못해 애들 가리키는 일이 딱이라고 제발 임용시험 붙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랬죠. 안 가졌던 종교까지 갖게 되었고 옆집 미영엄마 권유로 나란히 새벽 기도를 나가서 미영엄마는 고3 막내 미영이 동생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빌었고 저는 우리 아들 임용시험만 꼭 붙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간절히 빌었습니다. 엄마, 저 임용 최종 합격했어요. 제가 해냈다고요. 저 이제 교단에 설 수 있는 교사예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어,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공부하느라 힘들었니? 수고했다. 다 엄마 덕분이죠. 엄마 정성스러운 기도 덕분에 제가 합격한 거예요. 이제 취업도 됐으니 저 정말 엄마한테 잘할게요. 제 기도 덕분인지 제 둘째 아들은 임용시험에 떡하니 붙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암투병을 했는데 그래도 다 잘 되어서 완치가 되었다고 했지만 재발이 되어 끝내 아들 임용시험 합격하는 것을 보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늘 걱정이었는데 사범대가 워낙 임용 붙기 어려워서 저 소심한 녀석 직장 하나 제대로 변변히 못 잡으면 어쩌나 항상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둘째 아들이 떡하니 합격했다고 하니 남편은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걱정 덜어드리게 열심히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 목까지 엄마에게 효도하며 잘 살아나가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남편이 안치되어 있는 납골당에다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그제서야 마음이 놓여서 아들을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뒤늦게 직장 생활을 한 뒤에야 뭔가 깨어나 성격이 활발하게 점차 변해졌고, 사람들을 싫어했지만 어느 순간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잘 만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웃음도 많아지는 게 저는 옆에서 보기가 참 좋았습니다. 저는 비록 남편이 떠났고 그리 넉넉지 못한 가정 환경이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남긴 유산이 꽤 되어서 뒤늦게 집안이 피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을 받게 되면서 전부터 해보고 싶은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꽃을 좋아하고 꽃꽂이를 동네 문화센터에서 배우다가 공방 가서 일하면서 배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참 제 적성에 잘 맞는다는 것을 깨달아서 저는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성격만 활발해질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참견하는 오지랖도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뭘 하면서 살든 크게 걱정도 안 했는데, 제가 유산을 물려받고 그걸로 가게를 한다니까 내심 걱정을 하기도 했죠. 괜히 고생하시고 돈 까먹으시는 거 아니에요? 돈은 둘째 치고 엄마가 힘드니 말이죠. 연세 드셔서 괜히 크게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그거 노후자금으로 알고 통장에 넣어놓고 조금씩 빼서 쓰시면 좋겠어요. 말은 고맙다만 사람은 일하면서 가치를 느낀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고 너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는 교사가 되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니 참으로 좋고, 나도 꽃집 운영하면서 보람되게 살겠다는데 왜 그걸 말리는지 모르겠구나. 저는 그냥 엄마가 걱정돼서 그렇지요. 꽃집이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괜히 돈만 까먹고 그럴까 봐서요. 둘째는 내심 본심이 나왔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재산이었건만 그것이 어차피 나중에는 자기한테 올 것이라 예상을 했던지 제 돈을 마치 자기 돈처럼 아끼는 아이였습니다. 흑심이 보이기도 하면서도 내가 만약 안 주면 어쩌려고 그러지. 저를 너무 믿거나 의지해서 나중에는 줄 수밖에 없긴 할 것 같았지만 왠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유산이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는 가운데서 없다 생각했다가 받으니 너무나도 감사했지만, 둘째는 미리 감사하기는커녕 액수가 적어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보이니 저는 마냥 씁쓸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들은 결혼을 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사로 근무한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선생님은 아니고 임용을 붙은 것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습니다. 뭐 교단에 서면 똑같은 선생님인데 정교사면 어떻고 기간제 교사면 어떻냐 싶었지만 주변 사람들도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고 며느리 스스로도 그런 콤플렉스가 있어서 자꾸만 주눅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 집안 살림하면서 일하고 공부도 할게요. 제가 잘은 못해도 열심히는 하거든요. 어머니께 효부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구나. 나는 네가 잘 되길 바란다. 어찌되었든 우리 아들과 연이 되었으니 집 안팎으로 열심히 신경 써서 잘해주려무나. 재환이 너도 며느리 똑같이 아껴주고 남편이 안 사람 아껴줘야지 누가 아껴주겠니? 엄마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겠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에게 그렇게 약속을 받고는 결혼 허락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식구들이 서로를 아껴줘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며느리도 꼼꼼하고 잘 해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장에서 안사돈을 처음 봤을 때 안 들던 걱정이 들기는 했습니다. 상견례 때 원래 뵙기로 했었는데 친구들이랑 일본 여행이 잡혀 있었는데 얼마나 여기저기 돌아댕기시는 양반인지 영 시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어쩌면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딸 상견례를 앞두고
일본 여행을 잡았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보통 분은 아니라고는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상견례를 하지 못하고 바로 식장에서 만나야만 했습니다. 식장에서 저는 이제 아들 엄마라 파란색 저고리를 입었는데 신부 측 엄마가 초록색 저고리를 입어서 당황했습니다. 안내자가 신부 측 엄마 저고리 색깔에 혹시 준비한 한복이 이것이 전부냐는 말에 사도는 고개를 저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내가 분홍이 잘 안 받아서요. 내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해서 분홍보다는 초록이 더 우아하고 잘 받아서요. 어차피 사돈은 파란색이고 나는 초록색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사돈? 사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라 대답할 수도 없고 진땀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뭐래도 남의 말 안 듣고 사돈은 꿋꿋하게 초록색 한복을 입었고 부끄럽고 뒷말을 들었던 것은 며느리와 아들이 되었었지요. 며느리도 혹시나 몰라 붉은색 한복을 가져왔지만 끝까지 전통이나 원칙보다는 자신의 패션 센스나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것을 바랬기에 그런 건 보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자기 거울 보기에 바쁜 사람이었고 신부를 챙겨주는 보호하는 사람한테 신부를 챙겨주는 보조하는 사람한테 계속 자기 얼굴 화장 잘 되었냐고 옷에 잘나냐고 시종일관 물어보는 사람인지라 친척들도 하나같이 다들 뒷말들을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인생보다 자기의 인생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안 사더니 남의 시선 생각 안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 용기가 부럽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런 엄마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친정엄마한테 내심 틱틱거리며 표정이 좋지를 않았습니다. 사도는 농담식으로 표정 풀라고 했다가 이내 딸 얼굴에 기분이 나빠졌던지 획 토라져서 가버렸고 신혼여행으로 가는 길에도 며느리는 계속 친정엄마를 찾았지만 이미 가버린 탓에 저하고만 인사하고 자동차를 타고 훅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이 먹먹한 것이 되었죠. 마지막 며느리의 허탄 표정이 마음에 남아서 철없는 친정엄마 덕에 고생을 많이 했겠구나 싶어 저라도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여행 돌아오고 나서 신혼집에 입성을 하게 해주었을 때 우리 집하고 가까웠던지라 이것저것 챙겨주면 항상 감사하게 받고 좋아했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기특하고 예뻐서 가끔 제가 찾아가서 맞벌이인지라 집안 청소도 해주고 냉장고도 꼭꼭 채워주고 했었죠. 남들은 며느리가 반찬 버리고 몸 관리하느라 안 먹고 입맛에 안 맞는다며 버리기도 한다지만 우리 며느리는 그러기는커녕 제가 요리한 반찬이 너무나 맛있다며 입을 다스렸습니다. 꼭 제가 며느리의 친정엄마가 된 느낌이기도 했을 정도로 말이지요.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입맛에 안 맞으면 솔직하게 얘기해줘도 좋아. 저는 어머니 간 세지 않은 것도 너무 좋고 조미료 안 넣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항상 저희 엄마랑 살 때는 인스턴트만 먹고 살다시피 해서 제가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렇게 말랐구나. 요새 체중이 아무리 문제라지만 살 좀 적당히 찌워야지 보기도 좋고 건강도 하고 그렇단다. 인스턴트 먹지 말고 앞으로 밥 챙겨 먹고 다녀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어머님 덕택에 맛있는 거 먹고 살아요. 며느리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면서 진심으로 제게 고마워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안쓰러워 더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바깥사돈이랑 이혼한 안사돈은 어찌되었든 딸 하나 있는 거 먹여 살리려고 외삼촌네 부동산에서 같이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인생도 나름 연애하면서 잘 가꿨는데 그것 때문에 소문이 잘못 돌아 며느리가 많이 상처를 받았다고 했죠. 그래도 안사돈이 무남 동료 외동딸인지라
워낙 많이 아끼고 지켰다고 하는데 며느리는 그 사랑을 모르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안쓰럽기도 하지만 안사돈도 얘기를 들어보니 굴곡 있는 삶을 산 것 같아서 저는 일부러 가족 행사나 이런 데 있을 때 항상 안사돈을 같이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 오지랖인지는 모르겠지만 안사돈이랑 며느리랑 화해시켜 잘 지내게 하고 싶었던 게 마음이었습니다. 저도 큰아들이 해외 나가서 살기에 제 곁에 있는 아들은 외아들이나 마찬가지였고 안사돈도 외동딸이었는데다가 저랑 동갑내기였기에 식구 다 모여봤자 얼마 안 되니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친김에 안사돈은 전세 만기가 되어서 아들네 집에 좀 더 가까이 이사 오기로 했습니다. 원래 끝과 끝이라서 아들네 집에 오는데 거진 1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그래도 이사 오고 나서는 30분 거리로 줄었지요. 그리고 안사돈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날은 며느리가 임신 사실을 확인했던지라 아들이랑 같이 얘기할 것이 있다고 조금 늦게 들어온다 했거든요. 저는 며느리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안사돈과 함께 파티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케이크도 하나 골라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안사돈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저는 안사돈이 가까운 데 이사와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유, 참 잘했어요. 그렇게 딸하고 붙어 살아야지 정도 들고 하지요. 제가 딸이 없어 모르겠지만 원래 딸이랑은 티격태격 하면서 지낸다면서요. 우리 딸은 지금 사돈딸 다 됐어요. 딸 뺏긴 기분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친정엄마보다 시어머니가 잘해주니 그렇다고 생각하려고요. 딸네 집에서 반찬을 먹어봤는데 언제 우리 딸이 이렇게 반찬 솜씨가 늘었나 했더니만 다 사돈께서 해주신 반찬이라고 하더라고요. 맛있게 먹어주니 고마울 따름이지요. 요새 애들 자극적인 것에 익숙해서 제가 한 음식처럼 심심한 건 잘 안 먹는데 며느리가 맛있다고 해줄 때마다 저도 정말 기분이 좋답니다. 부럽네요. 제가 워낙 요리하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취미에 맞지 않아서요. 그래도 내가 돈 잘 쓰는 건 1등일 텐데 딸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해서 저 원하는 만큼 돈 쓰게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걔가 교사 되고 싶다고 했었어요. 교사가 인기 있는 직업이라 의사도 만나고 판검사도 만나고 한다더라고요. 아, 네. 아유, 근데 현실은 임용고시 붙지도 못하고 기간제로 돌다가 지랑 똑같은 교사 사위 들었네요. 뭐 우리 사위도 워낙 인품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교사 월급은 걔도 안 건드린다고 워낙 짜잖아요. 용돈이 전혀 들지 않았다니까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야기가 3000% 빠지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 대놓고 우리 아들 욕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딸이 임용고시를 합격하지 못해서 기간제 교사를 했으니 판검사를 못 만나고 교사인 사위를 만났다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교사 사위가 돈을 못 벌어서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뱅글뱅글 돌리며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좋은 마음에 예의로 다가와 며느리하고 안사돈 사이를 좋게 해주고 다 같은 식구로서 잘 지내려고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기는 했습니다. 저도 기분이 상했지만 한 번은 참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 순간 안사돈과 제 사이에는 침묵만이 가득했고 다행히도 적절한 타이밍에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아들과 며느리가 환한 웃음을 짓고 들어왔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밖에 나가서 무슨 말을 했냐 하니 들어보니까 안사돈 때문에 여러 차례 싸움이 일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전화로 안사돈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다퉈서 아들 앞에서 친정엄마 욕을 자주 했는데 우리 아들한테는 장모님이니 그런 말이 나올 때마다 난감한 나머지 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며느리는 속이 상해서 왜 당신은 내가 이렇게 속상해하는데 내 편을 안 들어줘? 내가 엄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럼 당신은 내 소갈이 들어주고 이해해줘야지.
왜 맨날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아들은 그제서야 며느리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며 편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웃긴 것은 막상 편을 들어주니 며느리는 아들의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기 엄마 욕을 같이 하는 꼴이 되니 그것도 마음이 상했었나 봅니다. 당신은 내가 아무리 우리 엄마 욕을 해도 어떻게 같이 거둘 수가 있어? 당신한테는 그래도 장모님 아니야? 내가 이러면 사위라도 잘해야지. 우리 엄마 혼자서 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엄마 없으면 나도 지금 당신 앞에 없어. 그럼 당신이라도 장모님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건지 이리 말을 하니 아들로서는 난감해서 당황스럽기만 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왜 또 아무 얘기를 안 하냐고, 지금 나랑 우리 엄마 무시하냐고 얘기가 나와서 아들도 도저히 참지 못해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장모님 편 들어도 욕하고 당신 편 들어도 욕을 하는데 중간에서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냐고 했다가 대판 부부싸움이 나서 신혼 시절이 쓰디쓰기만 했다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들과 밖에서 얘기를 잘하고 곧 태어날 아기의 엄마 아빠가 되기 위해 좋은 마음가짐으로 파티하려고 왔다 했습니다. 겨우 분위기가 좋았는데 제가 안사돈의 마음 상한 이야기를 하기가 또 못해서 이날은 눈치껏 대충 며느리와 아들의 흥을 맞추다가 제가 먼저 일이 있다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안사돈이 물론 제 말 듣고 30분 거리로 이사 온 건 아닐 테지만 그래도 제가 안사돈더러 자식들 가까운 데 살아야 한다고 부추겼던 것을 무척 후회했습니다. 때론 가까이 하고 챙겨줘야 할 것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또 때로는 멀리 선을 지키는 것이 더 오래 갈 때가 있는 것이니 잘 살펴야 할 것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임신을 계기로 안사돈이랑 화해를 잘했던지 같이 있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더욱이 계약 기간이 딱 임신 전후로 끝났기에 며느리는 집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당연히 며느리가 입덧으로 인해 힘들어해서 집에 있으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안사돈이 밤늦게 초인종을 눌러서 잠을 다 깨우더니 우리 딸 일 시키면 가만 안 두겠다고 애 갖고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이나 아냐고 삿대질을 하고 더할 나위 없는 여태 못 보던 모성애를 발휘해서 며느리 편을 드는데 아들은 그야말로 진땀을 뺐다고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 아들의 얼굴이 많이 힘들고 사갔습니다. 허구한 날 장모님이 와서 감나라 배나라 하고 텔레비전 보면서 집안만 어지르고 있으니 퇴근한 아들은 설거지나 집안 청소를 다 해야만 했죠. 일하느라 힘들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집안 청소까지 해야 하니 너무나도 피곤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서 대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림이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죽어라 가서 청소를 하고 있고 안사돈이랑 며느리는 희희낙낙하며 TV 리모컨을 틀면서 웃기에 바빴으니 말이지요. 제가 졸지에 파출부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릎아. 온몸이 시큰시큰거리는데 아주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몸이 마음을 안 따라주었지요. 제 성질껏 하다가는 며칠 알아 누울 것만 같았습니다. 아들의 일을 돕느라 그렇게 된 건데 사실상 이 일을 하는 것은 며느리가 할 몫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차라리 오시지 않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저는 100마디 들어요 하는 말에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집에 와서 화병이 나 저도 아들네 집을 아예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어차피 하지도 못할 말 끙끙 앓고 못 볼 꼴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보고 내일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덕분에 어찌되었든 며느리는 그렇게 출산을 했고 엄마 아빠 반반씩 닮은 참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가 예쁜지 보고 또 보고 시선을 떼지를 못했지요. 그런데 손주를 보고서도 안사돈은 시큰둥하더니만 신생아를 보고 한숨을 푹푹 쉬더니 아쉬워했습니다.
아들인 것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보자니 마음이 아프네. 아유, 이거 키우면 다 돈덩어리지. 아무리 반반 시대라고 하지만 아들 집해줘야 하는 건 인지상정인데 왜 아들을 낳게 했어? 딸을 낳게 해야지. 홍서방. 어디서 자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라고 들었나 본지 애 낳자마자 저희 아들을 잡으며 왜 다짜고짜 아들을 낳게 했냐고 했습니다. 저도 참을 수가 없어서 아들 대신 대변을 해주었죠. 귀한 손주 앞에서 이게 무슨 망언을 하십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걸로 감사해야지. 그것을 아들 낳게 했다고 제 아들한테 뭐라 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별이 마음대로 정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아무튼 사위가 아들을 낳아서 이런 거 아닙니까? 사돈도 아들 키워봐서 아시지 않습니까? 사춘기도 요란스럽고 아들 장가 보내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두 번 더 기가 찼습니다. 직접 아들을 키워본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덮어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지 지적 수준이 의심될 정도였습니다. 저희 아들은 곱게 사고 안 치고 사춘기 시절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물론 장가 보내는데 집해주기는 했지만 당연히 제 아들인데 그게 뭐 아깝습니까? 어차피 제 재산 다 유산으로 받을 건데 그거 당겨서 집 한 채 해줬기로써니 뭐가 문제입니까? 오, 그럼 사돈 유산을 우리 사위한테 다 줄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말 돌리지 마세요. 그러니 손주 가지고 뭐라 하시지 말란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더 이상 거슬리는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네요. 며느리 들으면 참 화낼 말만 하시네요. 며느리도 울그락불그락 터지기 일보 직전인 것을 제가 말하고 짚어주니 그제서야 사돈이 눈치채고 뒤늦게서야 딸의 눈치를 보았고 심지어 며느리가 서러워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정엄마에게 아들 낳았다고 서름 당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들과 저는 골머리를 쌓아놨지요. 누가 봐도 기분 나쁠 말을 왜 그렇게 마구잡이로 생각 없이 하는 건지 알 수 없었고 또 이걸 짚어줬다가는 며느리도 기분 나빠서 아들과 사이가 나빠질 것이니 걱정이었습니다. 사돈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저는 한동안 발길을 또 끊게 되고 손주 소식은 아들을 통해서 틈틈이 전해받았습니다. 그러던 때 아들이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커가다 보니 며느리는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학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러다 매물이 나와 가게 되었고 당장에 이사를 하게 되었지요. 저희 집 쪽에서는 30분 거리였지만 사돈하고는 또 1시간 하고도 20분 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잘 되었다 싶었습니다. 멀어지니 사돈이 찾아올 것도 없었고 그만큼 가정은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래도 아들네 집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손주가 커가면서 벌이의 어려움을 느꼈던지 학원 강사로 나가게 되었고 그래도 며느리가 야무져서 그런지 손주는 잘 챙겼지요. 요즘 엄마들답게 정보도 많고 교육 열정도 많았습니다. 손주는 벌써 한글을 줄줄줄 읽고 영어 동화책을 혀를 굴리면서 외국애처럼 읽었습니다. 동영상을 보내와서 저도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때마다 어깨가 으쓱여졌지요. 다 제가 힘을 줄 수 있는 건 며느리 덕택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가끔 아들내외가 저희 집에 오면 며느리가 제가 만든 반찬을 참 잘 먹고 손주도 잘 받아 먹으니 그때마다 해서 보내고는 했습니다. 가끔 니들은 반찬 뭐 해서 먹냐 할 때 거의 사 먹는다고 했는데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김치 사 먹는 것이 제일 걸리기는 했습니다. 왜냐면 한국인의 밥도둑의 원조는 김치이고 밥상에 절대로 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치로 할 수 있는 요리가 사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로 집안에 김치가 떨어지면 밥을 못 먹는 사람으로 알았기에 꼭 냉장고에는 김치가 떨어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 먹는 김치가 그렇게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기에 김치 사 먹는다는 소리에
이번에 김장을 좀 넉넉하게 하고자 했습니다. 마침 복지관에서 김장을 품앗이로 크게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잘 되었다 싶었지요. 손이 모자라니 일손 모두를 동원하자고 했습니다. 저희 복지관 사람들은 아파트 뒤 분양받은 주말 농장 텃밭에서 배추와 무랑 쌈채소 같은 것을 기르고 있었기에 배추도 다른 풍년이라 넉넉하게 수확했겠다. 맛있는 김치를 만들고자 마음을 합하였지요. 다들 며느리랑 딸 데려온다길래 저도 며느리를 데려오고자 했습니다. 며느리랑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 마음도 멀어졌는데 이 기회에 같이 이런저런 사는 얘기들 좀 하고 잘 지내려고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작 김치만 먹고 싶지 굳이 김장에는 동원되기 싫었던지 이 핑계 저 핑계 되었지만 저는 그래도 간만에 좋게 설득해서 김장을 같이 하기로 했지요. 저만 며느리 없이 하는 것도 눈치 보이고 며느리가 오면 김장한 것을 가져갈 수 있으니 좋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라, 사람이 많으니까 힘들게 안 해도 돼. 그냥 눈치껏 손만 보태라. 그럴게요, 어머니. 학원 시간 조정하고 그날 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김장날이 다가왔고 시뻘건 고무대야에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와 편한 고쟁이 바지를 입으며 김치 담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전에 각자 텃밭에서 정성 들여 무농약으로 농사지은 배추, 무, 고추, 파, 마늘 등을 수확하고 재료를 농사짓지 않아서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은 시장 상인한테 사기도 했죠. 김장 1000포기를 한다고 생각하니 사람들 다들 아찔했지만 그래도 월동 준비해야 하니 일한다기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김장 담그기는 협동과 나눔이라는 이름 아래 친인척이나 이웃들끼리 결속을 가지며 크게 하고는 했는데 요새 워낙 사는 김치가 많아지다 보니 김장을 하는 것은 다들 애를 써야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확한 배추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소금에 절여 놓고 무가 엄청 많이 들여왔기에 깍두기까지 하려고 복지관 예진 엄마는 며느리 둘을 더 호출했습니다. 돈 준다니 쪼로로 금방 왔는데 며느리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료를 하나하나 정성껏 다 다듬고 고춧가루와 생새우, 설탕, 액젓 같은 것을 넣고 섞었습니다. 거기다 찹쌀풀 순 것을 진득하게 섞어서 한꺼번에 넣으니 기가 막힌 양념장이 되었지요. 개중에 정육점 하는 황씨 할머니가 고기를 10근 정도를 가져와서 월계수잎, 통후추, 소주, 된장, 쌍화탕까지 넣어서 푹푹 삶았습니다. 각자 역할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했는데 저와 며느리는 재료를 열심히 씻고 양념장을 버무려 배추 속을 통통하게 꽉꽉 채워 넣었지요. 며느리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었던지 확실하게 손이 서툴렀고 며느리 것을 가져다가 제가 다시 잘 버무렸습니다. 쉬워 보였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았던지 며느리는 계속 허리를 두드리기에 저는 좀 쉬다 오라고 했는데 며느리는 괜찮다며 꿋꿋하게 열심히 버무렸지요. 중간에 황씨 할머니가 수육을 삶아와서 김장김치에다가 돌돌 말아서 저와 며느리 입에 쏙쏙 넣어 주었는데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맛을 보더니 힘이 난 듯 열심히 했고 힘든 만큼 맛이 기가 막히니 열심히 하면 친정어머니 것까지 한 통 받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웃으며 우리 것 덜 가져가더라도 친정어머니 것 챙겨주겠노라고 했죠. 그래도 효녀네. 그래, 딸이 친정엄마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니? 네가 잘하고 있는 거다. 가끔 상식이 안 통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엄마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고 가엾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네가 딸이니까. 그래도 사돈이 너를 많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너 시집 보낼 때 얼마나 네 자랑을 하시던지 귀에 못이 박힐 것 같이 들었다. 저희 엄마가 그래요. 제 자랑하시는 걸로 사셨는데 제가 임용고시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얘기를 하는데 임용고시 붙었으면 교사 사위 말고 의사 판검사 사위 드렸을 거라는 사돈의 막말이 떠올랐습니다. 잊자 잊어 고개를 젓고
저는 김장 일을 했는데 저는 다시 며느리와 도란도란 사는 얘기라며 김장을 했는데 그때 누군가 복지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려서 열중하며 노래 틀어놓고 흥얼거리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분위기가 깨졌습니다. 야, 네가 뭔데 우리 딸을 김장을 시켜? 나도 생전 안 시켜본 귀한 우리 딸 왜 김장 시키냐고? 가만 보니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씩씩거리며 제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고무장갑 끼고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제 뺨을 귀싸대기 내리쳤고 놀란 며느리의 손에 있는 고무장갑을 다짜고짜 벗기고 앞치마도 벗겨 바닥에 확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내가 이 땅 김장시키려고 교사 부인 만든 줄 알아? 뭐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이 다 있어? 너 당장 나와. 내가 너 이런 대접 받으라고 시집 보낸 거 아니야. 엄마, 왜 그러는데? 나 별로 안 힘들었어. 어머니랑 같이 김치 담그는 거 재밌어. 좋은 경험이었고. 뭐? 재밌어? 그렇게 말하라고 네 시애미가 시키든? 얼른 나와 여자 망신 시키지 말고. 며느리 손 놓으십시오. 지금 왜 갑자기 와서 행패입니까? 제가 며느리한테 뭘 어쨌다고요? 제가 얼얼한 뺨의 아픔도 잊어버리고 며느리 손 놓으라고 했고 안사돈은 꽥 소리를 쳤습니다. 지금 우리 귀한 딸에게 김장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안사돈이 제일 잘하실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며느리도 재밌다고 했었고요. 다 같이 김장해서 나눠 먹기로 한 건데 그게 뭐 크게 잘못한 건가요? 크게 잘못한 거죠. 나랑 딸이랑 이때까지 사 먹었고 앞으로도 사 먹을 거예요. 김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사돈 내 먹을 김장을 왜 우리 딸까지 동원해서 하냐 이 말이죠. 김장 나눈 것을 제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고요. 며느리랑 반반씩 나누기로 했어요. 여기 사람들 다 그러려고 모인 거고요. 암튼 난 김장이나 하라고 그렇게 우악스럽게 우리 딸 키우지 않았어요. 다시는 우리 딸 김장에 동원시키지 마세요. 만약 한 번만 더 그러면 그땐 머리채 잡을 거니까. 뭐라고요? 안사돈, 아니 이봐요. 안사돈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며느리를 데리고 그렇게 가버렸고 저는 너무 분해서 씩씩거리면서도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지요. 안사돈에게 맞은 뺨은 점차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옆에 복지관 사람들 뒤늦게서야 사태 파악하고 다 제 편을 들어주었는데 수적 기세에 밀린다는 것을 안 약삭빠른 안사돈은 며느리를 붙잡고 서둘러 복지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재환 엄마 뺨 부은 것 좀 봐. 아니 며느리는 멀쩡해 배는데 저렇게 막무가내인 안사돈이 있었어? 아이고 김장 좀 같이 했기로써니 사돈 뺨을 때리다니 이게 말이나 되냐고. 저거 보통 이상한 사람이 아니구먼. 누가 아니래. 그냥 차라리 경찰에 신고해버려. 아유 뭐 저런 몰상식한 여자가 다 있대. 김장한 게 뭐 그리 큰 죄라고. 더군다나 재환 엄마 며느리는 일도 잘 못해서 거의 안 시키고 재환 엄마만 다 했잖아. 몸도 튼튼해 배던데 그거 시킨 게 그리 큰일이래? 아유 수용 맛이 다 떨어지네 그냥. 저는 그날 김장으로 인해서 몸이 힘든 것도 있었지만 안사돈으로 인한 마음의 화병이 나서 아예 몸져 눕게 되었고 끙끙 앓아도 누구 하나 저를 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치냉장고에 김치만 가득 담아져 있었지요. 제가 큰 소동으로 뺨 맞은 것이 안타까웠던지 김치통 큰 걸로 5통이나 주었는데 그중 저는 아들에게 2통을 가져가라 했습니다. 아들도 전화를 받고서 머뭇거리다가 며느리가 그때 김치를 너무 맛있게 먹었던지 그 와중에라도 가져오라고 시켰다고 왔지요. 아들이 오는 김에 파스타 뭐다 제 약을 지어왔는데 제 끙끙 앓고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는 뭐라 말도 못하고 안쓰러워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정작 제 편을 들지 않고 엄하게 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다음부터 그 사람 김장시키지 말아요. 그냥 저희 김치는 사 먹을게요. 그래, 사 먹어라. 어디 안 사돈 무서워서 뭐 하겠니? 암튼 그 옆에 내가 반드시 한번 혼쭐을 내줄 거야. 엄마도 그만하세요. 제가 중간에서 얼마나 난감한 줄이나 아세요? 요새 장모님 말 맞다나 며느리 김장시키는 시어머니 없어요. 여기서 끊고
다시는 하지 않으면 장모님이랑 부딪히는 일 없을 거예요. 야, 나 네 장모한테 뺨 맞았어. 넌 화도 안 나냐? 너 지금 네 장모님 편드는 거야? 왜 그렇게 말을 하냐? 아니, 그렇잖아요. 그냥 복지관 사람들이랑 같이 김장하고 엄마 거 조금 가져다가 드시면 되지. 왜 안사람까지 불러서 일을 크게 키우시냐고요. 너도 내가 네 안사람 고생시켰다고 생각하니? 네 안사람도 김장할 줄 알아야지. 우리나라 여자로 태어났으면. 그래서 겸사겸사 좀 배우고 알려줬더니 나한테 고맙다 하면서 재밌게 잘했어. 수육도 맛있게 받아먹고. 그럼 시어머니랑 친구분들 앞에서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러겠어요? 그 사람 비위 잘 맞추는 사람이잖아요. 엄마한테 맞춰주는 거였지. 그 사람 부엌일에 취미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김장이에요. 아이고, 그게 자랑이냐? 여자가 집안일 못하는 게 언제부터 그렇게 내세울 일이 됐어? 너도 그렇고 안사돈도 그렇고 정말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쯤 하시고 엄마도 그만하세요. 김장은 그 사람 수고도 있으니 그냥 한 통만 가져갈게요. 나머지는 엄마 김치 드세요. 어차피 저희 김치 잘 먹지도 않아요. 그렇게 말할 거면 그냥 아예 가져가지 말아라. 김치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게 될 줄은 몰랐구나.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김치 냉장고에서 김치 한 통을 챙겼고 저희 김치통들이 워낙 컸기에 끙끙대면서 가져갔습니다. 아들이 간 다음 더 마음이 휑하고 좋지가 않았습니다. 어쩐지 제가 며느리한테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엌 일을 잘 못하는 곱게만 자란 며느리에게 김장 일을 시키는 게 큰 잘못이었구나 싶었다가 내가 그런 걸로 안사돈에게 뺨을 맞은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모를 당한 기분이라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거리며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후유증은 생각보다 오래갔고 며느리는 그 이후로 전화 한 통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엄마 상식 없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아는 애인데 시어머니에게 대신 사과할 예의 또한 없었던 며느리였나 다시 모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장은 사실 핑계이고 고부간에 워낙 서먹하다 보니 잘 지낼 구실이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거절했을 때 오지랖 넓게 김장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너무나도 서글프기만 했습니다. 모든 식구들이 참 별로였습니다. 두어 달이 지난 후에야 그나마 몸도 나아졌고 마음도 좀 진정이 된 것 같았지만 여전히 찝찝한 후유증은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김치와 복지관을 볼 때마다 안사돈의 생각이 났지만 그것도 더 시간이 지나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점차 기억이 흐려지기는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좋은 게 이렇게 기억력이 희미해지는 것은 득볼 때가 있었지요. 그러다가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빨리도 전화를 한다 싶었습니다. 그 사단이 일어났을 때도 입 꾹 다물고 전화 한 통 없던 애가 몇 달 만에 시애미한테 전화할 일이 뭐가 있겠냐 했고 안 받으려다가 궁금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자 다시 묻어두었던 것들이 생각이 나 마음 상한 상태가 떠올랐지만 언제까지나 그래도 아들과 사는 며느리인데 이럴 수 없겠다 싶어서 마음을 되도록 털어버리려고 했고 감정이 묻어나오지 않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그동안 잘 계셨지요? 그래, 무슨 일이냐? 웬만하면 곱게 받고 싶었지만 저도 모르게 고운 말투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꾸만 삐쭉빼쭉대는 게 어른으로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자꾸만 마음을 어쩔 줄 모르는 게 저도 참 옹졸하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며느리도 내가 괜찮겠지 전화했을 텐데 막상 제가 차갑게 이야기를 하니 며느리도 당황스러운 듯 했지만 전화한 목적은 그대로 잊지 않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사실은 혹시 김치 더 남은 거 없을까요? 김치? 네,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로 해먹는 게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우리 우진이도 직접 만든 김치라 그런지 더 맛있게 먹더라고요. 한마디로 며느리 생각하면 안 주고도 싶었지만 손주가 김치를 잘 먹는다고 하니 내심 더 챙겨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게 2통 준다 그랬을 때 가져갈 것이지. 이번에 또 김치가 유독 간도 잘 맞고 맛있게 돼서 저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주 얘기에 마음에 흔들리다 보니 며느리는 계속해서 손주 얘기를 했고 저는 일단은 알겠다고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은 후부터 김치가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서 김치통을 꺼냈는데 한 달에 1통씩 먹고 지금 2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놈의 김장김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빨리 다 먹어서 치우겠다는 심정으로 먹었는데 이것저것 해먹다 보니 맛있고 좋아서 순식간에 다 먹어버린 듯 했습니다. 1년은커녕 반년 만에 치우게 생겼는데 이 중 1통을 가져다 주리라 저는 다짐하고 김치를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가져가라고 전화를 했습니다만 아들이 학생들 입시 때문에 한참 정신이 없었던 터였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거기다 시험 문제까지 출제해야 해서 집에서도 계속 잠 못 이루고 일만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떡하냐 김치를? 우리 손주 우진이가 김치를 찾는다던데. 죄송한데 어머니께서 나중에 하루 날 잡아서 좀 가져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4353 별 이거 누르시고 김치 냉장고에 놔주시기만 하면 돼요. 낮에는 며느리 없냐? 그 사람도 일하러 다니느라 정신 없지요. 근데 엄마 김치 진짜 맛있었어요. 사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요. 그래? 너도 맛있게 먹었냐? 김치가 밥도둑이 되었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저 5kg나 체중이 불었어요. 우리 아들이랑 저랑 맛있게 먹을 정도면 진짜 맛있게 담그신 거예요. 저도 그 김치가 더 먹고 싶긴 해요. 그래서 엄마한테 비밀번호도 알려드리는 거고요. 꼭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택시비 다 드릴 테니까요. 알았다. 나야 남아도는 것이 시간이니. 저는 아들과 통화가 끝난 후 김치 냉장고에 있던 김치를 꺼내어서 다시 한번 먹어보게 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맛있다고 하니 정말 더 맛있게 느껴지기는 했습니다. 쇳불도 당김에 빼랐다고 저는 이참에 김치를 가져다 주기로 하고 원래 며느리한테 말을 하고 가려고 했지만 어차피 집에도 없을 것 같고 비밀번호도 아는 판국에 그냥 두고 올까 생각했지요. 사실상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제 눈밖에 났기에 굳이 전화해서 말을 섞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마냥 작은 마음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고 저도 점점 손주같이 정신연령이 애가 되어 유치해져 가고 있었지만 제 감정을 억누르면서까지 어른인 척은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김치통을 카트에다 끌고 그냥 앞에다 두고 올 요량으로 김치통을 보자기에다 잘 싼 채 택시에 올라탔지요. 아들네 집에 간만에 가는데 며느리와 혹여라도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저는 떳떳했기에 그냥 마주친다 해도 크게 탈이 날 것은 없었지만 껄끄러움 때문에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렇게 김치를 끙끙거리면서 가져왔고 저는 아들이 남겨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었지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려 하니까 현관에서부터 왁자지껄한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소리들이 시끄러웠던지 제가 도어락 여는 소리도 못 들은 것 같았지요. 며느리만 있는 것이 아닌 듯 했습니다. 여러 사람 소리가 어우러져 시끄러운 것을 보면 대여섯쯤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왜 나가지 않고 집에 있었나 싶었고 에라 모르겠다. 저는 껄끄러워서 김치통만 슬쩍 내려놓은 채 나가려 했는데 안사돈의 목소리가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얘, 너 엄마 용돈 이것만 주면 발병 난다? 너 월급 올랐다며? 그럼 엄마 용돈도 같이 올려줘야지. 엄마, 월급 얼마 오르지도 않았어. 우리 우진이 학원 보내고 이것저것 돈 들어갈 게 얼마나 많은데 좀 작작 좀 해. 에이 참, 그래도 딸 좋다는 게 뭐야? 나도 아들은 돈 못 받는데 딸은 몰래 야무지게 생활비 아껴 쓰며 딴 주머니 찬 돈 내주더라고. 너도 네 엄마 용돈 그렇게 한번 줘봐. 얼마나 감동이겠어? 뭐 하나라도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덜 떨어지진 않을걸? 엄마 용돈 주려고 돈 버는 거 아니거든요. 엄마는 왜 친구분들을 우리 집에 모셔와? 뭐 하나 대접해드릴 것도 없는데? 엄마는 돈 없으면 일 좀 해.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벌어놔야 할 거 아니야. 너 내 나이가 몇인데 지금 돈을 벌라는 거야? 네가 나 먹여 살려야지. 옛날에는 자식들이 다 부모 봉양한 거 몰라? 시어머니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살잖아. 이런 거 보면 엄마 시어머니랑 엄청 비교되는 거 알아? 뭐야? 너 지금 그런 상스런 여편네랑 나를 비교하는 거야? 김장에서 구해놨더니만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엄마한테. 사돈이 일을 따로 하지는 않고 자기 딸에게 용돈을 받으며 친구들과 딸네 집에서 수다를 떠는 것이 참으로 익숙해 보였습니다. 맞받아치는 며느리도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았지요. 사돈은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몸 상태임에도 편하게 딸이 주는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려는 모습이 조금 너무하다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장모님만으로도 불편할 텐데 친구들까지 데려오면 아들은 학교에서 힘들게 퇴근하고 집에서 편하게 쉬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개중에서 사위 뒷담화들을 하는데 그중 제 아들의 월급이 제일 작은 것 같다며 한숨을 쉬어대는 꼴이 참으로 얄밉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 귀사대기까지 내려쳤으면서 무슨 염치로 김치를 달래? 내가 시어머니께 연락할 때 얼마나 난감했는 줄이나 알아? 내가 요새 입맛이 없었는데 그때 네 집에서 먹었던 김치가 아른거릴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럼 그때 나 김장하게 두지 그랬어. 시어머니께서 엄마 것까지 싸준다고 통 큰 거 가져왔었는데 그 요란을 떨어놓고서 김치를 달라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달라는 소리 했다 하지 말고 우진이랑 네 남편이 잘 먹는다고 하면 되잖냐. 나는 너 고생할까봐 너무 화나서 그런 건데 너도 엄마 맘 이해했으면 그리 정없이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어? 네 엄마 당장 가져다 드릴게요 말은 못할 망정. 아주 딸이라는 게 웬수야? 저는 안사돈과 며느리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라며 기가 찼습니다. 한마디로 김치가 필요한 것은 안사돈이었고 아들과 손주인 우진이는 핑계였을 뿐이었죠. 참으로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 말 맞다나 정말 상식 없는 사람이 분명했죠. 저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이 넘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안사돈 친구가 저를 발견했던지 화들짝 놀라며 누구세요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정신이 번쩍 들며 어찌할 바를 몰랐고 놀란 며느리와 사돈이 현관으로 왔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문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우리 아들이 김치 맛있다고 두고 가라고 너 없을 거라 해서 비밀번호 알려줬다. 아니 그렇다고 비밀번호를... 며느리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소리에 얼굴 표정이 굳어져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덩달아 괘씸해했던 안사돈이었지만 저는 그 자태가 참으로 불편해 보였습니다. 안사돈은 마치 저를 일하는 사람인 듯 심부름 지령받은 사람 마냥 저를 시켰습니다. 기왕 비밀번호까지 사위가 알려줬다니 김치통이나 정리하시고 가세요. 그래야 비밀번호 알려준 게 덜 억울하지. 저는 안사돈이 삐죽한 말을 듣고 김치통을 끙끙거리며 안았고 며느리가 도와주려 했지만 안사돈이 말리며 입으로 건드리지 말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번에야말로 본때를 보여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돈과 친구들은 귓속말로 사람을 앞에다 두고 염장을 질렀고 앞전에 귀싸대기에 대한 사과도 못 받았던지라 저는 저를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김치통을 여는 순간 배추를 집어서 있는 힘껏 안사돈에게 김치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며느리가 유독 양념을 꽉꽉 김치 속을 채워놓았기에 양념장은 날라가 철푸덕 흰옷 중간에 묻어버렸고 김치의 끝에 얼굴을 맞으며 양념장 범벅이가 되면서 안사돈은 너무 매워 소리 한번 치지를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고소하고 쌤통이면서 10년이 아닌 100년째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을 이용해 며느리가 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들이 잠깐 틈을 봐서 겨우겨우 집에 도착했고 이미 사태가 커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저를 말렸지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마, 괜찮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쩌자고 장모님한테. 며느리는 얼른 수건을 가져와 안사돈 얼굴을 닦아주었고
안사돈은 너무 화가 났던지 그 수건을 제게 던졌지만 저는 용케 피했습니다. 분한 사돈은 핏대가 서도록 악을 쳤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어떻게 김치로 제 뺨을 칠 수가 있어요? 얼굴이며 옷이며 다 묻었지 않습니까? 이 옷이 얼마인 줄이나 아세요? 그쪽은 내 뺨을 쳐도 되고 나는 사돈 뺨 치면 안 됩니까? 그래도 김치로 맞은 것은 안 아프지 않습니까? 나는 그때 정말 아팠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 돌아가셨지요? 기가 막히네.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했다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기에는 가볍지요. 일단 그 김치통부터 내려놓으십시오. 김치는 원래 사드시는 거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쭉 사드시지요. 나는 절대로 내가 힘들게 만든 김치 안 싸돈 입에 들어가는 꼴은 못 보겠어요. 내가 김치통 내려놓을 테니까 그럼 안 싸돈은 내 옷 세탁비 물어주시죠. 이거 얼마나 비싼 건 줄 아십니까? 사위가 이거 면세점에서 100만 원도 넘게 사온 거예요. 저는 그 소리에 기가 찼고 어이가 없어서 아들을 노려보았고 제 귀에 눌린 아들은 쭈뼛거리며 생신이라 꼭 가지고 싶다 하셔서 사드린 거라고 작은 목소리로 웅얼거렸습니다. 못난 놈 같으니 힘들게 키워줬더니만 저런 것들에게 휘둘리기나 하고. 그리고 안 싸돈 제 치료비 내셔야겠습니다. 저희 집에 CCTV도 있어서 다 찍혀서 그걸로 경찰서에 가져갔다가는 아마 치료비 정도보다 더 큰 벌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도 그때 복지관에서 안 싸돈에게 뺨 맞은 정황에 대해서 증인 대줄 사람이 앞에 줄 서고 있어요. 어디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고요. 사돈과 저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난투극을 벌이며 그야말로 기가 막힌 김치대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김치 양념이 사방에 튀고 온 집안은 마치 전쟁터처럼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들은 비밀번호를 알려준 문제로 며느리와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며느리는 화살을 남편에게 돌리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격한 반응에 당황했지만 결국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습니다. 한편 난투극이 계속되는 와중에 안사돈의 친구들이 이를 말리겠다며 나섰는데 그들의 개입은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 행동을 비난하며 안사돈 편을 들었고 사돈들 간의 싸움이 이제는 친구들까지 휘말린 집단 혼란으로 번졌습니다. 제 속은 이미 끓어오를 대로 끓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근처에 있던 김치통을 열어 양념이 잔뜩 묻은 김치 국물을 안사돈의 친구들까지 향해 뿌려버렸습니다. 김치 국물이 그들의 옷에 묻고 얼굴에 튀자 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체면이 구겨졌다는 듯 격분하며 다시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싸움은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집안은 엉망이 되었고 안사돈과 친구들은 양념투성이가 된 채 부랴부랴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도 틀어져 냉랭한 분위기가 감돌았고 결국 이혼 이야기가 오갈 정도로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저도 아들이 이혼을 하건 말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뜯어 말리면서 싸움은 끝이 났고 저는 아들네 집이 엉망이 되었지만 제 속은 아주 후련했습니다. 이혼이고 나발이고 신경 쓰이지 않았지요. 그렇게 김치대전이 휴전되고 며느리는 다행히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는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였는지 며칠 뒤 결국 제게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제가 걱정이 되었던지 저희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며느리의 사과가 아니라 안사돈의 사과였지만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해준다는 말이 자기 엄마가 그 난리를 친 김치가 통에 남아 있었던 듯 그거 맛있다고 아주 잘 드신다고 말을 해줬지요. 이 말인즉슨 안사돈이 그렇게 철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게 알려주면서 화를 풀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거 보면 참으로 낯짝이 두꺼운 양반임은 분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무리 김치가 맛있어도 그 김치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말이지요. 며느리는 제게 공손히 말하더군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 불찰을 용서해 주세요. 애기 아빠도 집에 없고 하니까 이러다가 정말 이혼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아참, 그리고 저희 집 비밀번호 언제든 알고 계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때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쉽게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집에 혼자 있기 그렇다면서 손주 봐준다는 명목으로 계속 놀러 계셨는데 엄마가 참 참견도 많이 하시고 변명 같겠지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안사돈이 어이없게도 저희 집에 찾아왔더군요. 부랴부랴 또 씩씩대면서 찾아와서는 아직 김치 싸대기 맞은 게 분이 안 풀렸는지 다짜고짜 문 열라며 난동을 또 피웠죠. 근데 그때 함께 있던 제 아들과 며느리가 정말 많이 화가 났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장모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러실 거면 장모님 댁에 가셔서 사세요. 저 도저히 장모님이랑 못 살겠어요. 사위와 딸 집에 있으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어떻게 장모님 멋대로 사세요? 막말로 저랑 안 사람이 장모님 시중 들어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러실 거면 나가주세요. 아들도 중간에서 힘이 들고 또 안 봐도 뻔한 장모님의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는지 있는 말 없는 말하며 장모님에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딸 불러와. 어딜 감히 사위가 나서서 그래? 딸,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놈의 집 구석하고는 인연 끝내고 엄마랑 살자.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 철 좀 들라고. 여기가 어디라고 또 쪼르르 달려왔어? 날 또 망신시키려고? 가, 제발. 가버리라고. 사위와 딸이 폭발한 모습을 처음 본 사돈은 충격을 받았는지 뭐라 사위와 딸에게 막말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당장 떠밀며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났을 일을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아나무인처럼 행동하더니 결국 저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사돈이 너무 싫고 야속했습니다. 그래도 10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날 복지관에서 뺨 맞고 참았던 억울함이 조금은 풀린 것 같았습니다. 안사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 김치 양념 번복된 얼굴로 거울을 보며 조금이라도 반성의 기회를 가졌었으면 좋았겠지만 저희 집에 다시 찾아와 또 난리를 피운 것을 보면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겠지요. 지금 제게 중요한 건 그런 복잡한 마음보다도 제 체력을 다시 채우는 겁니다. 다행히도 냉장고에는 제가 만든 맛있는 김치가 아직 한 통 남아 있습니다. 김치 한 조각을 꺼내 수육 한 점에 올려 싸먹으니 입안에서 퍼지는 감칠맛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아유, 이런 걸 사돈 입에 넣었다면 진짜 아까울 뻔했네. 혼잣말을 하며 젓가락을 바삐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늘은 더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싸움도 잠시, 삶은 결국 밥 한 끼로 이어지는 법이니까요. 김치와 수육 한 점 더 입에 넣으며 저는 오늘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참지 마시라고요. 참다가 스트레스 받고 병됩니다. 지르고 나니 이렇게 속이 후련하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